2012년에 이제 태풍 카눈이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그게 철책들을 전부 다 파괴를 시켰어요. 오독오독 이제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때였는데 북한군이 발견하고 이제 설아서섯 서지않아 쏜다라고 이제 뒤에서 경고구령을 내렸고 남쪽을 향해서 더 미친듯이 막 내려가는 그때 이제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갔습니다. 딱 이제 한 5m 정도 되는데 딱 조우를 했죠. 근데 한 분이 기순하러 오셨습니까?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안 믿겨져서 계속 꼬집어 봤습니다. DMZ에서 죽어가지고 이게 사후세계가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하늘이고요. 현재 한국에서 유튜버 및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시탈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2011년에 북한군에 입대를 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뭐 탈북을 하려면 이제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김정일의 죽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2012년 4월 15일에 김정일이가 공약 아닌 공약 같은 걸 했었어요. 자기 아버지 김일성의 태어난 날 100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고 강성대국이라는 대문을 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이제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나올 때 너희는 통일병사가 될 것이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 통일 만세를 부르면서 제주도 해안가를 지키는 해안 경비대가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 날을 정확하게 5개월 정도 남겨두고 이제 김정일이가 죽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저는 사실 북한 주민이라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 김정일이가 5개월 남겨두고 조국을 통일할 능력이 안 돼서 죽었다고 쇼를 하고 김정은한테 남은 정권을 넘겨주고 뒤에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에 의구심을 품고 그래도 한번 4월 15일까지 지켜보자 하고 이제 기다려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근무 서면서 좀 다른 생각들을 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제 평소에 잘 보지 않던 DMZ안을 쌍용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루트를 그리기 시작했죠. 사실 그때 근무를 서면서 제 임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초 근무, 그리고 감시 근무, 잠복 근무, 이게 이제 주된 근무였고요. 저는 당시 계급이 초급병사, 우리 군에 한 1병 정도 계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책은 AK 자동보총수가 이제 제 직책이었고, 그래서 그런 근무를 서는데 평소에는 이제 좀 많이 잤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생각이 좀 바뀌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감시 근무를 열심히 서기 시작했죠. 쌍용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루트를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그런 시간들이 흐르면서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그 대성동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제가 있었던 데서부터 거리가 불과 한 1.8km, 직선 거리로는 1.6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개인 날이었는데 TV를 보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창가에 희미하게 이제 창이 탁탁 바뀌는 그게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앞에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대성동 평화마을은 우리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 마을이다 이런 거였는데, 안에서 이제 TV가 나온다라는 거는 저 정도 디테일할 수가 없다, 아무리 쇼라고 해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은 전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밝힐 전기는 없어도 못 가게 막을 전기는 있거든요. 2200V의 고압 전기 철조망이 38선 전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220V의 철조망이 2겹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가시 철조망이 이렇게 3겹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외부와 단절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도망 못 가게 막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철조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남쪽은 저렇게 불이 밝고 북한은 어두컴컴한 암흑의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200V라는 거는 멧돼지가 거기에 걸리면 바로 바베큐가 되는 전기거든요. 220V는 뭐 우리가 쓰는 가정용 전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도 사람이 감전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차적인 장애물이었고, 2차적인 장애물은 DMZ 안의 지뢰들. 또 북한 군인들이 제가 갈 때 전우여 잘 가라 이렇게 빠이빠이 해주지는 않을 거니까 당연히 이제 뒤에서 사격을 할 거고, 다시 말해서 제가 살아날 확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2012년에 이제 태풍 카눈이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그게 철책들을 전부 다 파괴를 시켰어요. 제가 근무소가 있던 철책을. 그래서 그때 그날 이제 저보다 2살 선임과 함께 감시대 근무소로 올라갔다가 선임이 마침 나 잘 테니까 근무 잘 서라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잠깐 재워드리고, 저는 휴대하고 있던 AK 소총과 총탄 90발 그리고 수류탄 2발을 이제 맨 채로 밑에 내려와서 한 30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죽는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든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철책으로 들어왔고, 다 파괴된 철책이었지만 왠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220V의 전기 출조망을 먼저 손으로 꽉 잡고 눈을 딱 감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전기가 안 흘러서 이제 철책들을 다 극복하고 DMZ로 들어와서 이제 전투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DMZ와는 좀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있었던 곳은 지역이 평야 지역이어서 갈대밭이 굉장히 무연하게 2m 정도의 갈대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갈대밭 속을 헤치면서 이제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가시농쿨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해치고 발밑에 지뢰가 없는지를 보고 사주 경계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기 시작했죠. 그때가 아마 한 7시? 저녁 한 7시나 7시 반 요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어둑어둑 이제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때였는데 북한 군인들이 발견하고 이제 서라서섯 서지연합 쏜다라고 이제 뒤에서 경고구령을 내렸고 남쪽을 향해서 더 미친 듯이 막 내려가는 그때 이제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막 많은 분들이 12발인 걸 그 순간에 어떻게 샜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한국 쪽에서 이제 감시병들이 그걸 다 체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고 거기서 쓰러져서 이제 하룻밤을 저는 자게 됩니다. 밤에도 북한 군인들이 이제 막 총도 쏘고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비몽사몽 하면서 DMZ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왜 안 내려왔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불빛이 보여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발밑에 지뢰들도 있을 것 같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방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막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서 그냥 거기서 하룻밤을 잤던 것 같고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내려오기 전에 너무 배도 고프고 지쳐있고 해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날이 밝았는데도 계속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시쯤 됐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이제 눈을 뜨게 됐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저는 그 갖고 있던 수류탄 하나를 꺼내가지고 안전핀을 하나 뽑았었습니다. 자포가려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고 그게 이제 고라니였던 거죠. 작은 고라니가 이제 와가지고 물 먹으러 가는 길에 제가 있어가지고 저랑 마주쳤던 거고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북한군 추격조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군경 끌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미 그 자리를 떠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한 10시 반, 11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우리 측 GP 쪽으로 거의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론 제가 이걸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 풀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내려오면서 이제 옥수수 같은 것도 막 날식을 하기도 했었고 왜냐면 그 농작물이 떠내려온 게 있었어요. 태풍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막 배가 고파서 날식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한 200m쯤 됐을 때 우리 측 초소와 이제 가까워진 거죠. 거리가 됐을 때 저는 갈대밭 속으로 몸을 숨겨서 거기서 이제 수첩 이런 걸 다 버렸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런 게 가면은 괜히 뭔가 비밀 누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빨리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뭐 최대한 그런 가치가 있어야 얘들이 나를 안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시에 다 이제 전투복이 막 찢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 기웠던 것 같아요. 왜 그걸 거기에서 그런 미친 짓을 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군인 대 군인으로 만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북한군이 굉장히 깨지지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서 거기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강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죠. 그랬더니 초소에서 막 난리가 났고 군인들이 이제 저를 향해서 막 뭐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을 했구나. 투항 의사부터 표현해야 되겠다 하고 흰 비늘을 꺼내서 이제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소에서 이제 안내를 막 해주더라고요. 기슭을 따라 내려오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제 생각에는 무기를 버리라고 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무기를 다 들고 이제 강물에 다 떨궈버리고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다시 이제 그 흰 비닐을 들고 있으니까 뭐라고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하는가 보다. 이제 막 내려왔는데 강이 점점 제 목까지 막 오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제 기슭으로 나가라는 그런 좀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엄을 쳐서 이제 기슭으로 나가가지고 딱 이제 한 5m 정도 됐는데 딱 조우를 했죠. 근데 한 분이 기순하러 오셨습니까?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기순이란 말은 북한 군인들한테 변절, 배신, 투항 뭐 이런 안 좋은 의미로 굉장히 많이 교육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분이 당신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심쿵해 보인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는데 군인들이 이제 저를 부축해서 데리고 방탄벽 안으로 들어왔고 바로 이제 사단장님 계시는 대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만 먹여서 빨리 나한테로 데리고 들어오라. 이래서 작전이 이제 완전 작전으로 끝났고 당시 그 경계근무 섰던 이병하고 상병이 29박 30일에 포상휴가를 받고 이제 나가고 전 소대원이 9박 10일 받고 부대에서 굉장히 큰 전투 승가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기념탑까지 이제 설 정도로 좋은 인연이 된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탈북설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어가지고 차들이 거기까지 온다라는 게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대도시도 이제 막 흙으로 된 데가 굉장히 많고 전방은 콘크리트 생각도 못하죠. 후방불자 차들이 오면은 거기까지 초소까지 못 올라와요. 그러면 군인들이 내려가서 이제 막 가져가기도 하는데 여기는 초소까지가 아니라 제일 그 전방 거기까지 이제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 사단장님 계시는 데로 가는데 다 포장도로인 거예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가 완전 시골인데 다 포장도로 깔려 있고 제가 이제 계속 창밖을 내다보니까 왜 이렇게 창밖
청바꿀 주시하냐. 청바꿀 주시하는 게 아니라 밖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죄송한데 여기는 시골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금방 왔던 저한테는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조사기관으로 들어가는데 조사기관까지 가려면 좀 거리가 좀 있어요. 한창 이제 차 타고 들어가는데 차들이 일단 너무 많은 거예요. 몇 차선인지도 몰랐죠. 엄청 넓은데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게 그렇게 놀랍지가 않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많은 차들을 보고 아스팔트 도로가 이 정도 있다라는 걸 알면 그분들은 한국이니까 뭐 당연히 이 정도 되겠네 하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왔는데 너무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이제 맞은 거죠. 외국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니까 잘 안 믿겨졌던 것 같아요. 안 믿겨져서 계속 꼬집어 봤습니다. DMZ에서 죽어가지고 이게 사후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쌩쌩 달리니까 이제 막 멀미를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휴게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딱 사준 거예요. 뭐 드시겠냐고 하는데 뭐가 있는지 제가 뭐 알아야 먹죠. 시원한 거 먹고 싶다 하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주더라고요. 메로나라는 건데 한번 먹어봐라 했는데 완전 이제 뿅 가버렸죠. 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들이 우리 살다 보면 되게 많잖아요. 야, 반갑다, 잘 지내냐? 밥 한번 먹자 이러잖아요. 탈북민들은 그거를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지나가다가 딱 마주치면 잘 지내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야, 뭐 밥 한번 먹어야지. 야, 맛있는 거 한번 먹자 이러면은 그걸 되게 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연락 안 주나? 이러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아, 거짓말이었구나, 인사 한 말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지나서 알게 됐고 너무 신기하긴 했죠. 일단은 북한에서 가장 세뇌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남조선은 이제 자본주의 썩고 병든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릴 적 교과서에도 있어요. 월사금이라는 걸 내야 학교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다 무상교육, 무상치료, 세상에 부러움 없다 뭐 이런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남조선에서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나, 행복하네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4학년 올라가면 어떤 어린 자식을 가진 엄마가 병원 문 앞에서 이제 막 절규를 하는데 의사는 이제 완전 냉정하게 돈 없으면 치료 못 해준다고 이제 내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역시 또 이제 또 북한 체제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심지어 그 막 남조선에 쌀을 싣고 가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동요 비슷하게 띠띠빵빵 내 동생 뭐 하면서 이제 한국을 굉장히 이제 못 사는 그런 나라로 보여주는데 크면서 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왜냐면 한국에서 만든 영화는 한국이 잘 산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북한이 선전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북한에서 만든 건데 한국이 잘 사는 모습이 그대로 있네 하면서 저는 내가 배운 게 좀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좀 잘 산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 장사를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 남조선 밥솥을 봤냐? 남조선 밥 가면은 말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쿠쿠밥솥이었고 북중 국경 지역의 무산이라던가 이런데 부자들은 이미 다 쓰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한 2011년도 막 이때였는데 아 밥가마가 말을 한대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난 말이 안 되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상 이런 얘기는 북한에서 하면은 잡혀가는 내용이 이야기긴 한데 옆집 아주머니랑 이제 좀 은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이제 돈독한 사이 아니면 그런 얘기를 좀 못하긴 하는데 어머니와 그 옆집 아주머니가 사실 우리가 남조선이랑 직접적인 경제교류를 하면 우리가 이 정도로 못 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친구랑 같이 놀면서 이제 들었을 때 한국이 좀 잘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예.